핑크 리사? 아 이거 일단은 블랙핑크가 얼마 전에 컴백을 했잖아요. 정확히는 9월 16일에 정식 컴백인데 네. 이제 핑크 베놈이라는 솔로를 통해서 이제 예고편을 알린 셈인데 아 이게 굉장히 이게 좀 블랙핑크의 부상이라는 역사적 사건 자체를 좀 더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동아시아 지정학까지 연결되는가로 이제 블랙핑크로 그냥 지정학까지. 이 지정학적 사건이 벌어져요. 됩니다. 일단은 먼저 2016년에 블랙핑크가 데뷔할 때의 상황을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 6년 전이네요. 당시 이제 소위 말한 소녀시대의 그 전성기가 2014, 5년 즈음에 마무리가 되고 이제 3세대 걸그룹의 시대다라고 하면서 SM의 레드벨벳, 그다음에 JYP의 트와이스, 그다음에 YG의 블랙핑크가 이제 전열을 갖춘 시간이었죠. 아, 근데 잠깐만. 3세대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1세대, 2세대, 3세대 뭐 특징 같은 게 있어요? 1살대가 핑클, 핑클 뭐 그리고 SES. SES. 2세대가 이제 원더걸 소녀시대, 3세대가 트와이스, 블랙핑크, 레드벨벳, 그리고 지금이 4세대죠 지금. 아, 지금이 4세대. 근데 이게 세대를 뭐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은 새로 방송을 따로 해야 돼가지고 너무 길어져서 네. 하여간 3세대라는 게 있다. 아, 그리고 그게 이제 그 트레 불이라 불리는 그 그룹들이었는데 사실 여기서 블랙핑크가 제일 약체라는 말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한창 트와이스가 잘 나갔죠. 그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반응이 뭐야 이쁜 21이네 그랬지. 네, 저 진짜 전형적인 반응이 이쁜 21이네. 음악적으로도 뭐 새로울 거 없고 그리고 이제 트와이스는 그때 이제 거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고 레드벨벳은 인기가 뭐 트와이스에 미치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 지금 또 뭐야 주가를 한창 올리고 계신 미니진 대표님의 또 예술적 안목 때문에 항상 이 리스펙을 받고 있었는데 블랙핑크 쟤네 뭐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2018년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이게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면서 지금은 블랙핑크가 왕좌를 차지하게 됐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뭐 대놓고 말하자면 그냥 리사라는 존재가 태국인 멤버 리사의 존재가 압도적인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 네. 아 저는 사실 걸그룹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라리사 마노반. 원래 본명은 마노반. 이제 프란프리아 마노반인데 라리사 마노반으로 개명을. 근데 이제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 이제 대충 6억 명 정도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사실 없어요. 소비력이 높지 않아서 앨범을 사거나 뭐 할 수는 없는데 유튜브 조회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건 그래서 사실은. 뮤직비디오에서 엄청난 억대 조회수를 이끌어내니까 애들 뭐지?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지. 라틴 아메리카 갑자기 붙고 좀 음악적으로 좀 비슷한 걸 공유를 하니까 감성을. 그다음에 서구권이 붙으니까 글로벌 걸그룹 블랙핑크 이렇게 돼버린 거죠. 바이럴을 형성시킬 수 있는 거. 그쵸, 뭔가 한국에서도 반향을 불러일으킬 만한 흐름을 오히려 바깥에서 끌고 와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거죠. 이제 물론 멤버의 실력도 출중하고 음악적 퀄리티도 훌륭하고 뭐 다양하게 있지만 내가 요번에 대선에 안 되면 바이럴을 바깥에서 끌고 오려고 그랬었어. 내가 그랬어. 이거를 보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좀 신기했어요. 원래 2018년도 그때 봐도 트와이스가 막 잘 나가고 있던 상태였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블랙핑크가 해외에서 막 인기가 있다. 이게 뭐지? 약간은 온도차가 달랐거든요. 이게 나중에 보면 그 에디슨 모터스의 태국 총리와 문재인이 같이 선거까지 설명이 돼. 오늘 이 얘기는. 자, 왜 그러면 사람들이 특히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리사에 열광을 했냐? 이거는 이제 동남아시아라는 어떤 그 지리적 조건과 역사를 좀 알아야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일단은 태국이란 나라 자체 한번 보면은 이 나라는 그 타이족의 나라인데 타이족들이 원래 중국의 운남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윈난성이 아니라 운남성이거든요. 그 운남성에 이제 몽골인들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 운남성에 살고 있던 타이족들이 동남아시아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13세기에. 그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라오스랑 태국이죠, 지금의. 근데 이 나라가 이제 세월은 졌는데 그때 이제 중국인들이 또 바다를 통해 가지고 동남아시아로 막 유입이 되죠. 상업을 하러. 왜냐면은 중국은 워낙 돈이 많고 그때도 동남아시아에는 특산품도 많으니까 그거를 막 거래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화교 자본들이라는 게 동남아시아에 이제 몇백 년에 이제 걸쳐서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사실상 태국에서는
이제 나라마다 이 중국인들이 이게 14세기 얘기 아니냐? 그쵸 그쵸. 정화가 막 정화의 원정이 이제 14세기 말 15세기 초쯤에 그치. 이제 있어가지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그때 이제 상업 기지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중국계 화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 유럽인들이 이제 대항해 시대 때 쭉 바닷가에 아프리카하고 이렇게 인도까지 이렇게 포인트들을 딱 찍어가지고 그냥- 점령을 하잖아요. 그게 예. 네덜란드 상인들이 와서 그런 그렇죠. 후추 같은 거를 그러니까 완전히 없었던 그 트레이드 마켓을 개척했다기보단 그 육후국 뭐 이렇게 해서 있었던 데 와서 네. 그 사전에 또 상업적인 기반이 있었던 거죠. 은을 거래하는 뭐 이런 화폐 이런 국제 결제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거 있던 거고. 네덜란드는 그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때려 부순 다음에 공급망을 다 자기 쪽으로 끌어온 걸 한 거고 힘과 그 뭐야 주식회사 시스템을 통해서. 아예 근데 중국은 그냥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냥 계속 중국계 화상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동남아시아로. 그래서 이 화상들이 정착을 한 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에 정착을 하는 양식이 다른데 대표적으로 이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는 그냥 무역 도시에 자기네들끼리 동네를 꾸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들어온 스페인이나 네덜란드 식민 정부랑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기들만의 어떤 세상을 만듭니다. 고립돼서 사는 거죠. 근데 태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거의 태국 그 국가 뭐 스코타이, 아유타야 이런 나라의 그 왕가랑 통혼을 해가지고 사실상 중국 사람들이 태국 문화에 다 동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문화와 태국 문화를 섞은 동남아시아 문화를 섞은 태국의 상류층 집단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지금의 짜끄리 왕조라는 지금 왕조의 왕도 거기서 나왔던 거고.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각 나라마다 계급이 형성될 때 여기가 되게 어떻게 보면 근대적인 형성이 있는 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종교보다는 상거래가 지금 나라의 국가 시스템과 계급 탄생에 큰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 권력이 강력한 데서는 종교라든가 정치적 권위 같은 게 중요한데 동남아시아는 전통적으로 국가 권력보다는 상업 도시가 강하기 때문에 돈 많은 놈이 이제 어느 정도 짱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던 거죠. 근데 태국은 이제 거기서 그 국가 권력을 지닌 계층과 중국계 상인 자본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의 태국 엘리트층을 구성을 한 게 이제 그거고 이러다가 이제 그 왕과나 보신 분 율브린너 율브린너 이 정도 이게 네. 율브린너 아니고 요즘은 주윤발. 난 율브린너야. 나는 율브린너야. 요즘 주윤발 아닌가? 중반 아닌가요? 근데 이제 너 주윤발로 알고 있는 너 율브린너 몰라? 아이 씨. 아니 그 저희 교수님이 저희 과 교수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왕관화를 가르칠 일이 있었는데 애들이 율브린너를 모를까봐 주윤발이라 하니까 주윤발도 모르더라. 그리고 저때 모르는 아, 아무튼 힘들다. 이제 율브린너가 주연을 한 절대 주윤발이 아니라 율브린너가 주연을 한 왕관화가 이제 1800년대 중반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태국 왕이 몽굿 라마 4세인데 이때 이제 이미 19세기면 산업혁명 다 하고 아편 전쟁으로 중국 때려 부수고 막 이럴 때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막 몰려 들어와가지고 상업적으로 돈을 가져가고 뭐 정복도 하려 하고 이랬을 때 태국 왕실이 우리는 서구화 개혁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살아남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중국인들이 또 와요. 이번에 어떻게 오느냐? 이 정화 시대처럼 막 상인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영국 자본의 네트워크를 타고 쿨리로 옵니다. 노동자들로, 노무자들로.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인들이 다시 한번 또 밀려 들어오는 2차 파고가 있었는데 또 이번에 그 화상 네트워크와 쿨리들이 이제 일 열심히 해가지고 돈 모아서 가게 차리고 뭐 자본 만들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19세기 한 후반쯤 가면은 태국이 사실상 중국이 모든 걸 정말 지배하는 중국계가 모든 걸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그게 태국만 있었던 일은 아니죠, 사실.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벌어진 동남아 전체에서 일인데 있었던 일이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중국계는 정치 권력을 손에 넣기보다는 그냥 상업 도시에서 이제 모여 있었는데 태국은 신기하게도 정치 권력과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통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융합이 됐다. 뭐 태국 100대 성장 기업 중에서 46개가 협업고. 그러니까 이게 딱 한 세대 30년 정도만 지나면 이 사람들이 계급이 변해. 그러니까 이게 중국인들이 대단한 게 중국인들은 와가지고 자기의 계급,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기의 그 사회적 계급을 자기 자식한테 한 계급 올려버린다고. 그런데 그게 이제 동남아에서는 어마어마했던 거지. 대표적으로 이제 레드불 이게 제가 좀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국의 노동자 집안에서 와가지고 네. 약 팔아가지고 그 약이 이제 크라팅댕이라는 레드불 진짜 빨간 물소였나 뭐 그런 건데 그걸 이제 팔아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거죠.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항상 이제 이런 계급 문제가 나왔을 때 계급은 이게 공고하냐 아니면 계급과 계급 장벽이 있어서 유동적이냐 다이나믹하냐인데 보면은 이렇게 보통 보면은 상은 이렇게 상거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연결고리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이상하게 태국은 이게 계급이 분절되어 있어. 동남아들이. 그냥 계급을 넘어서 그냥 인종 완전. 아 그거도 이제 차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를 깨려고 했던 사람이 1932년에 나옵니다. 블랙 비분 송크람이라고. 손가락 총리? 네. 그 사람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태국의 절대 왕정을 폐하고 입헌 왕정으로 이제 바꾸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중국계인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 중국계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해서는 태국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중국계를 다 억압하고 중국어 사용 막 금지하고 그 우리 태국의 민족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태국 볶음국수 팟타이를 만들고 그러니까 그 아. 피는 중국에서 왔는데 정체성은 태국 그쵸, 사람이었던 그런. 그래서 이제 대동강 공영권을 같이 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랑스 막 전쟁도 걸고 그랬던 사람이죠. 일본하고. 근데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한 다음에 미국이 그래도 동남아시아가 중국도 저 공산주의에 넘어갔는데 동남아도 넘어가면 안 되니까 저 비분 송크람 저 친구 그냥 좀 잘 키워보자 해가지고 태국에 이제 다시 이제 미국 친미 국가가 돼서 냉전의 기지가 됐죠.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활약한 그 미국 병사들이 이제 휴가를 보내러 파타야로 가면서 파타야가 이제 지금의 세계적인 유흥 관광지가 된 거고.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태국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모두가 태국인이긴 태국인인데 얘는 딱 보니까 피부가 좀 하얗고 동북아시아인 느낌이 나. 너 중국계 엘리트. 좀 피부가 좀 까맣고 조금 이목구비가 약간 우리 동북아인처럼 밋밋하지 않고 좀 뚜렷하다? 너는 좀 약간 못 사는 애구나. 뭐 이런 이제 양층 사회가 계급 사회가 이제 인종적으로 진짜 구분이 된 거죠. 네.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케이팝 아이돌들이 전통적으로 태국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 예전에 이제 그 니쿤이 이름도 좀 특이하고 태국에서 왔다는 딱 보니까 쟤 한국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느낄 정도로 공자님. 피부도 하얗고 생긴 것도 우리랑 똑같아가지고 제가 왜 태국인 내가 생각하는 제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태국인 이미 저게 아닌데 우리 조치원에서 보이는 그 볶음밥 시켜 먹는 태국 노동자분들하고 너무 다르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막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남의 나라까지 와서 아이돌을 시킬 정도의 그 집안이면은 어떤 집안이겠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K-팝에서 활동하던 태국 아이돌들은 대부분 피부가 하얗고 엘리트층을 구성하고 있던 잘 사는 방콕의 이제 소위 말하는 하이 소사이어티, 하이소라는 애들이었던 거죠. 여자아이들의 민니도 민니는 대표적인 하이소죠. 걔도 뱀, 중국계고. 그렇게 걔 누구지? 뱀 남자의 뱀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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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본. 약간 미들이라고 완전 하이소는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블랙핑크의 리사라는 애는 고향이 방콕이 아니고 그 부리람이라고 태국에서 진짜 못 사는 데에서 이제 아버지가 근데 스위스 양아버지가 스위스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혈통이 스위스랑 혼혈은 아닌 거지. 그쵸. 근데 이제 원래 엄청 못 사는 데서 태어나서 그 이제 어머니가 이제 스위스인 양아버지와 재혼을 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YG 오디션을 봐서 데뷔를 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 비단 태국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회의 엘리트층 잘 나가는 사람들 소위 뭐 좀 힘 좀 쓰는 사람들은 다 저 중국계들인데 지금 이 우리랑 똑같이 생긴 저 리사가 글로벌 케이팝의 최선두에서 이걸 이끌고 있다고? 이거 열광 안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쉽게 생각하면 태국이 만약에 브라질 정도로 축구를 했으면 애들이 호나우도나 뭐 이런 걸 꿈꿨을 거야. 그렇죠. 메시를. 근데 여기는 국제화 네트워크에서 뭐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려면 아이돌인 게 없. 그러니까 스포츠도 발달 안 돼 있고 연애 산업도 발달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로우 소사이어티에서 사다리가 없죠. 없는 거야. 이렇게 그나마도 없는 거야. 그런데 국제적 스타가 생긴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연예 스타하고 그 스포츠 스타. 스포츠 스타가 사실 이게 대표적으로 못 사는 애들이
갑자기 올라가서 벼락부자가 될 수 있는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이 않더라도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그것도 젊을 때. 젊을 때 어. 그거 할 수 그게 있는 중요하죠. 네, 그런 건데 사실 그게 사실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의미가 있지. 그쵸. 사실 뭐 일본에서도 자이니치 제1교포들이 이제 스포츠계나 연예계에서 뭐 한가락 하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후진국이 또 태국 분들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후진국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파키아오 국회의원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로보캅이 아니라 크로캅. 그러니까 크로캅도 맞아. 봐봐. 크로아티아가 그때 내전 끝나고 막 이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보기엔 선진국 일본 가서 챔피언을 하는 거야. 심지어 그게 어. 되게 웃기게 그 UFC인가 그게 UFC는 아니고 프라이드였어. 그 스포츠가 사실은 일본 중심으로 예. 이게 굉장히 뭐 이렇게 복싱처럼 국제화되어 있는 스포츠도 아니고 예. 굉장히 엔터테인적으로 좀 좀 약간 보기 유명한. 몇 군데에서만 하고 도박이야. 인기 있었던 그러니까 그 큰 스포츠도 아니었다고. 음. 그런데도 거기서 하니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뭐 권투 선수들 막 했던 것처럼. 근데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리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글로벌한 게 그러니까 이들의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메시 돈 버는 액수도 일단은 어쨌든 리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태국 사회가 이렇게 거의 이제 상과 하로 극단적으로 나뉘어 있고 그게 중국계의 엘리트층의 존재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일단은 염두에 두고 태국의 정치 상황으로 좀 다시 좀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국이 이제 1980년대까지는 군부 독재를 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푸미폰 아둔나데시라는 굉장히 좀 명망이 높은 왕이 거의 막 40년 넘게 이제 재위를 하면서 이 정치에 이제 흑막으로 있었고 지금 왕의 할아버지. 아버지죠. 아버지. 예. 그러니까 최근에 돌아가신 몇 네네, 년 전에 그 양반이 이제 돌아가신 분. 푸미폰 국왕, 아. 9대 국왕이죠. 예. 그때 이제 군부가 어떤 미국의 냉전 전략에서 비호를 받으면서 태국을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대외 자본의 개방도 하고 특히 일본 기업들이 많이 넘어가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일본의 생산 네트워크가 이제 포섭이 되면서 방콕을 중심으로는 사무실도 들어서고 뭐 중산층도 생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중산층들이 미국의 영향력 안에 있으니까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를 외쳤고 80년대, 7, 80년대에 굉장히 큰 시위들이 일어났습니다. 민주화 시위들이.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초쯤에 냉전도 끝나고 도저히 뭐 민주주의 이걸 막을 명분이 없으니까 민주화를 한 거죠. 그때 뭐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잠롱 스림왕 시장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사실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일본 얘기를 했지만은 일본이 이제 잣기의 어떤 생산 기지로서 처음에 이제 한국을 선택했다가 한국이 이제 일본에서부터 이게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자본이나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나갔던 게 사실은 태국.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쪽 베트남에 있는 세 나라는 베트남 중심으로 세 나라는 공산화돼 있고 중국 공산화돼 있고 밑에 없는 거야. 대만은 원래 일본하고 끈끈한 단계였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태국 셋. 예, 세 분이 없어요. 동남아시아에 사실은 자본주의로 알 수 있는 게. 그 중에서 이제 굉장히 정치 권력이 안정돼 있고 어떤 기반이 있고 그러니까 태국을 선택을 했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태국을 선택을 해서 많이 진출을 하려 그러다가 포기하고 중국으로 갔죠. 그렇죠. 근데 일본은 또 그때 그걸 또 알아야 될 게 그 태평양 전쟁 때 동남아시아를 지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 놓은 인적 네트워크가 워낙 많아가지고 아직 그걸 다 살아 활용을 한 거죠. 있었구나. 60년대부터 그걸 다시 이제 부활시킨 거죠. 음. 10몇 년밖에 안 지난 상태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민주화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우리도 한국처럼 잘 살래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코리아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러다가 바트와 대폭락이라는 20세기의 끝을 알린 그 사건이 터졌죠. 이제 IMF의 시작이지. IMF의 시작. 그러니까 이제 태국이 이제 바트와가 쫙 빠져나가면서 헤지펀드들이 그러면서 IMF 아시아 금융위기로 간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일본 자본들이 개피를 봤었죠. 기껏 법을 이제 극복하려고 동남아 투자했다가 다 털린 그런 또 슬픈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태국이 IMF를 사실상 한국보다 훨씬 세게 맞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회 경제 규모가 한국에 너무 커가지고 또 우리는 또 우리 일이니까 태국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때 이제 태국이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정치적으로도 뭔가 좀 불안정할 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탁신이라는 인물이었죠. 이 사람도 또 중국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약간 노무현과 이명박을 섞은 느낌?
포퓰리즘과 굉장히 인터넷 등을 통한 참여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원래 이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거든요. 국가를 우린 비즈니스처럼 하겠다라고 이제 천명을 한 거죠. 세계화 시대에 살아남으려면은 태국도 기업이 돼야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저 군부 엘리트들만이 아니라 모든 태국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런 거 섞어가지고 이제 내놓으니까 대박이 났고 이때 이제 탁신에 가장 열광했던 사람들이 북동부의 이제 이산 지역이라는 그런 동네이죠. 한국으로 치면 약간 호남하고 좀 비슷한 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았고 지역 차별이 엄청 심하고 여긴 또 언어도 좀 다르거든요. 태국하고. 리사 고향 이쪽이죠. 이산 지역. 이쪽에서 이제 열광적 지지를 얻어가지고 이제 스타가 됐는데 태국의 전통적인 보수 엘리트층들이 저 새끼 저거 위험한데? 하면서 이제 심기가 불편한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방콕 중산층들이라는 세력이 이제 상방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다 방콕에서 좀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계거든요. 많은 경우가. 근데 이 사람들이 저 이산에 자기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시골뜨기 애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투표해가지고 탁신 이러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군부랑은 싸워서 80년대는 민주화 투쟁을 했지만은 그렇다고 민주주의 한다고 태국이 이렇게 개판 나는 건 우리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80년대에 그렇게 싸워댔던 군부와 방콕 중산층이 연합을 결성해서 탁신을 쿠데타로 몰아내게 여기가 됩니다. 또 왕이 또 큰 역할을 하죠. 왕이 큰 역할을 하죠. 이게 2000년대야. 이게 2000년대 초반. 2006년 그쯤일걸요? 참 우리나라는 평화롭게 살았군요. 그러니까 96년부터 이제 동남아시아 금융위기다 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이제 97, 98 넘어가면서 이제 IMF 터지고 난리가 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이거 뭐 정리하고 뭐 매각하고 그러면서 해외 그 자본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리폼된 게 한 2004년, 2003, 4년 되면 이제 사회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돼.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이제 막았어. 근데 그거를 이제 브로킹한 유일한 나라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그때 좀 총리가 약간 또라이 그때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마하티르죠, 마하티르. 그러면서 이런 거지. 우리 모라토리엄 할 거야. 막. 누가 생각나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는 말레이시아의 길이 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가 그럴 수 있는 건 원자재가 많아. 열정 부릴 수 있구나. 그리고 마하티르는 또 한국과 일본을 배워야 된다면서 산업 정책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펼쳤기 때문에 1인당 GDP도 싱가포르 빼놓고 보면 말레이시아가 제일 높습니다. 그럼 지지층이 있을 법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는 태국은 해외의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오픈된 상태야. 이제 그렇게 그게 이제 탁신이 중지역. 이 쿠데타로 날아가고 선거를 또 했거든요. 또 탁신 여동생이 이겨요. 맞아. 왜냐면은 이 민주주의를 하면 1인 1표를 하면은 다수파를 모으면 되는데 그동안 이제 방콕 중산층끼리만 민주주의 한다고 했다가 이 태국의 거대한 농촌 사회가 정치 의식을 각성을 하면서 다들 투표장으로 몰려가가지고 탁신을 상징하는 빨간색 옷을 입으면서 우리 레드 셔츠 단이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방콕 쪽에서는 어디서 되게 많이 보던 모든 것은 또 K가 되기 때문에 이 방콕 중산층들은 그러면 우리는 노란색 옷을 입어야 돼 하면서 옐로 셔츠 해가지고 그 옐로 셔츠랑 레드 셔츠랑 막 패싸움에서 사람 죽고 막 공항을 막 점거해가지고 막 경찰 투입되고 그런 정치적 혼란이 막 이어지는 와중에 어쨌든 또 탁신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와시 네. 그 당선이 되는 결과를 맞았는데 여기 또 당연히 군부가 한 번 더 날리죠. 2014년에 쿠데타로 잉락까지 날리면서 지금은 태국은 8년째 프라유트 짜노차라고 하는 그 군부 지도자가 사실상 이제 어떤 왕위를 총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의 존경을 받던 탁신을 탁신을 숭배하던 이들도 9대 국왕 푸미포는 존경을 했는데 이 10대 국왕이 이게 그분의 이거 뭐 문신서부터 그분의 기행은 말하면 노딱 걸릴 수 있는 잘 수준이라 어울릴 수 없더라고요. 아주 그건 훌륭하신 분이 검색하면은 마하 왓질랄론권 국왕 전하의 여러 훌륭하신 어떤 그런 거는 그냥 인싸야 인싸. 맞아, 인싸예요. 인싸. 인사를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니 왕인데 홍대 인싸처럼 그치, 보니까 아니 그 거의 그 말 조심하고 남의 나라 왕인데.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잘못하면 태국 여행 못 갈 수 있어. 태국 여행 못 가는 걸 넘어서 태국에 입국하자마자 경찰 끌려갈 수도 있어요 진짜. 조심하겠습니다. 저는 태국 왕실을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제국주의로부터 지켜내고 불교를 항상 불심을 지켜낸 그런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런 아, 역시. 서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뭔가 약간 좀 왕인데 버닝썬 사장님 같은 느낌이 나지. 그중에 너무 와닿겠군요 그거는. 아무튼 그래서 이제 10대 국왕으로 넘어가는 승계 과정에서 국민들이 이제 그 염증을 느낀 사람이 많아진 거죠. 아 이거 우리 이렇게 국제사회 쪽팔리게 이거 해야 돼? 하면서 많이 국제화되고 국제 어떤 그 국제적인 어떤 그런 평가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구나. 그런데 이제 그 2020년에 갑자기 한국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방콕 중산층들이 원래는 전통적으로 탁신을 싫어하니까 군부, 그다음에 왕정, 불교 이 3대 연합 보수체제에 지지를 보내다가 여기서 MZ세대가 등장을 하면서 여기서도 데모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MZ 세대한테 불을 지핀 게 또 이게 이 K의 영향.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를 틀으면서 데모를 나왔죠.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는 건지. 그러면서 이제 이때 이제 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여러 불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게 이 하이소로 대표되는 중국계 네트워크가 지배하는 이 구조가 단단히 부패하고 잘못됐다라는 어떤 그런 불만들이 이제 게다가 왕도 뭔가 좀 문제 많다라는 불만들이 터져 나오면서 태국의 10대 20대 애들이 원래라면은 이제 여기도 방콕대 지방으로 싸웠을 애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좀 민주주의하고 뭐 그런 거 하자라면서 이제 데모에 나오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계급 정치적 분열에서 계급적인 것 밴드 세대 분열이 또 하나의 변수로 등장하는 거지. 그리고 그 세대를 이제 통합시켜주는 K-팝이라는 또 위대한 또 힘이 등장을 하는 거고. 심지어 근데 태국 네티즌들이 태국 10대 애들이 시위 나오면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야 리사 너는 우리 태국의 글로벌 스타면은 좀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도 우리 민주주의 시위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면서 욕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태국 애들이. 그게 내 기반은. 당연히 반응하면 절대 안 되죠. 위험하죠. 절대 위험하지. 안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망명해야 돼 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 팬들이 그런 거 요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걔는- 우리나라 팬들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근데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졌어. 요새는 좀 많이 요새는 정치적인 진짜 걸 없어졌어요. 묻히지 말라는 게 좀 대세가 됐어요. 좀 대세가 BTS 팬클럽이 정치적 문을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진 것 같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안 거야. 이 팬이 그 스타가 중요한데 그거 하면 누구에게건 욕을 먹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이때 등장한 또 사건이 중요한 사건 두 개가 있었죠. 하나가 레드불 회장의 손자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거의 정신 나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사람을 뺑소니로 죽였는데 거의 무죄가 났어요 이게. 야, 그래가지고 이제 대체 이 나라는 이 하이소 엘리트들만을 위한 나라냐라는 게 일단 하나였고 두 번째 사건이 코로나로 태국이 이제 태국 관광대국이잖아요. 관광으로 먹고 산 나라인데 코로나로 다 막히니까 이제 관광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굶어 죽게 생겼다. 근데 갑자기 태국 군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중국 잠수함을 사겠다. 중국 최신 잠수함을 사겠다. 네. 이거 가지고 아니 지금 관광 끊겨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잠수함 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라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럼 태국 군부 잠수함을 사게 됐을까? 원래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과 함께하던 대표적인 냉전 친미 국가가 이게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탁신을 중심으로 한 이 북동부 빈농층과 싸우면서 태국의 중국계들의 상당수가 중국계로서의 정체성을 각성한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태국인이고 뭐 이런 거로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그래도 중국이 또 잘 살고 이제는 부자가 되니까 중국 정체성을 노출을 하고 중국 문화권에 포함되는 게 굉장한 이득을 주는 상황이 된 거죠. 삶의 이득을 주는 거군요. 자부심도 느낄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중국 문화를 되살리는 그러니까 태국인 정체성을 버린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의 조상의 뿌리를 막 찾자는 그런 식의 어떤 문화 운동들이 막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중국이 당연히 파고들었고 두 번째로 미국이 계속 쿠데타 일으키니까 미국 어쨌든 민주주의의 또 큰형님이니까 인권 이런 거 얘기해야 되니까 태국한테 이제 야 좀 적당히 좀 하자. 좀 우리 그래도 오랜 친구면 좀 민주주의 신용이라도 해야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하니까 태국 군부 입장에서는 지금 그 민주주의 했다가 지금 저 북동부 저 촌놈들한테 지금 나라가 먹히게 생겼는데 이 미국 쟤들 저 동네 사정도 모르면서 저 아무 말이나 저거 하고 야 이럴 바에 그냥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흐름들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태국이 엄청 친중이 되지. 프라윳 짜노차를 기점으로 태국이 전통적인 동남아의 친미 기지여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줄타기를 하는 이상한 나라가
이상한 포지션을 잡게 된 거고 그런 나라 동북아에 한 나라 더 있지. 그런 상황에서 아니 우리는 중국 정체성도 별로 없는 사람. 사실 NL 정체성, 민족 해방.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한 정신적 개성.